전국의 많은 응급실이 정상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건 맞지만 붕괴될 정도는 아니라며 최선을 다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는 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졌던 지난달 국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냉방기 가동이 많았던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푸른 유니폼을 입고 한때 8할대 승률을 기록했던 한화이글스가 최근 뼈아픈 2연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주 상위권 3팀과 연속 경기에 나서는데 가을 야구를 향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몰리는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실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건 맞지만 붕괴될 정도는 아니라며 대책을 총동원해 응급실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소식 김하은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6개월을 넘기면서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단축됐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이처럼 차질을 빚는 응급실이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응급실 409개 가운데 99%인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으로 진료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인 곳은 27곳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등 의사는 평시 대비 73%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일까지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곳에 군의관 15명을 배치하고 추가 파견될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위험기관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수술 처치 등에 대한 200% 가산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전후 약 2주간은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당직 병의원을 4,000곳 이상 운영해 경증 환자를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매일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22대 국회가 오늘 오후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역대 최장지연 개원식인데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여야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가 오늘 뒤늦은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96일 만인데 역대 최장지연 개원식이라는 불명예 기록입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의 사명을 온 힘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는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자 제6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측은 국회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와의 협치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한국 정치사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조기 사진 사퇴해라.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건희 살인마를 행정부로부터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는 가운데 어제 열린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긍정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의기투합을 했다고 밝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민생 복원에 대해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 합의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삼권 분립 훼손 등을 검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공백 장기화와 관련해 응급의학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호사 단체 3곳 등과 함께 재판부의 삼권 분립 훼손과 정치 편향성을 검토했습니다. 간담회에선 행정기관 인사는 법률상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는 비판 등이 나왔습니다. 타 부서의 그 고유한 권한에 해당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가급적 판단을 자제한다는 겁니다. 행정의 인사권까지도 침해하는 그런 것들을 판결로서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결국 이건 1700년대 이권 분립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정치 판사를 규탄한다며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공백 장기화와 관련해 응급의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전공의의 인력 공백으로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환자를 살리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절망감도 느끼고. 민주당은 정부의 현실 인식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해결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료 현장 한번 가봐라. 별 문제 없다라고 한다든지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이게 무슨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의 추석 연휴 대응책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국회에서는 오전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선 가운데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확고히 응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용현 후보자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히 끝까지라는 이른바 즉강끝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군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은 물론 무인 전투체계 조기 전환 등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에서 활동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주도했다는 점을 두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직경 255m 내에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이 밀집해 재래식 탄도미사일 몇 발로 3곳이 초토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전에 청와대 지하 벙커로는 북한의 최근 고위력 탄도미사일 공격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맞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이전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도 권위주의 권력 상징에서 벗어나고자 국민에 공약했던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계엄 준비설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계엄 준비를 위해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채워놓았느냐고 따졌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충암 고등학교 출신들이 군에서 등용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선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되는데 불과 4명인 충암고 출신을 묶어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만큼 각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냉방용 전기 사용이 많았다는 건데요. 전기 요금이 부담이 커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누진제가 더욱 걱정입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졌던 지난달. 전력거래소는 한 달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87.8기가와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한 것으로 월 평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지난달 20일엔 최대 전력 수요가 97.1기가와트까지 올라가 1일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란 하루 중 가장 수요가 높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뜻합니다. 지난달 내내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용 전기 수요가 급증했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대급 전력 수요에 각 가정이나 상가에 고지될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두고 사용자들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실제 체감하는 요금 인상폭은 더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폭염 상황이 지나면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상 방침을 밝히기도 해 전기요금 부담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 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겹지인방 사건 등과 관련해 허위 영상물 제조 등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 등입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며 수사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종수 본부장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지금까지 전혀 검거하지 못한 건 아니라면서 나름의 수사 기법이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프랑스 수사당국 등과 공조해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는 모두 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피의자 24명은 신원이 파악됐습니다. 우 본부장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신고할 때 피의자를 같이 특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만드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8개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 중입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에게는 범행 공모와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돈을 주면 불법 사채를 대신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수료만 챙겨 잠적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정도인데요. 해당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금감원이나 검찰 같은 정부기관 링크까지 제공하면서 믿을 만한 업체인 것처럼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최강호 기자입니다. 불법 사채로 인한 채무를 고민하던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에 접촉했습니다. 이후 업체는 대신 대출 연장을 받아냈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와 배우자 등을 상대로 한 협박과 수수료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최근 사채 채무를 대신 정리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솔루션 업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주로 인터넷 광고 등으로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0에서 30만 원가량을 요구하고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금감원 등 정부기관의 링크를 제공하며 공신력이 있는 곳인 듯 꾸몄지만 막상 돈을 입금하면 사채업자와 조율이 안 된다는 이유 등으로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사채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 추가적인 금전 피해만 입기 쉽다며 불법 사채 솔루션 업체의 수수료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불법 대부 중개업자들이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면
금융회사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속인 뒤 수수료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사채 해결, 대출 중개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대전시가 대표적인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양자기술 관련 국책 사업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양자도시 입지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기세를 몰아 국가 양자 클러스터 지정에도 도전할 계획인데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룡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양자 국가기술 전략센터로 지정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입니다. 올해 국내 첫 초전도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한 데 이어 국방 양자기술 특화연구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기초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 본 센터를 통해서 좀 더 국방에 집중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원천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양자 산업에서 대전의 입지는 더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카이스트가 양자대학원 운영을 시작하고 개방형 양자팹을 유치한 데 이어 대전시가 정부 공모에 선정돼 일반 기술을 양자 기술로 전환하는 원천 기술 확장 사업에 나섭니다. 국비 105억 원이 투입되며 20개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유치와 2천억 원대 시장 창출이 기대됩니다.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 양성 그리고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양자기술 전 분야에 걸친 정부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대전시는 2026년 국가 양자 클러스터 지정에도 도전할 계획이지만 산업 생태계 조성이 관건입니다. 현재 대덕특구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등 기술 활용률은 4% 안팎, 기업 유치와 산업 연계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원천 기술 개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산업화를 하지 않으면은 세계의 시장에 저희가 도태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전시는 양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최근 설립한 대전투자금융을 통해 기술 이전과 창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LTV나 DSR 자주는 듣는데 명확한 개념은 사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한번 좀 기본 설명부터 좀 해주고 시작하시죠. 네. 대출 규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LTV, DSR이 있는데요. LTV라고 하면 집값 시세 대비 내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의 비율입니다. 시세 대비? 네.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인데요. LTV가 50%다.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규제인데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소득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올라갔을 때 원금과 이자를 못 갚을 수가 있겠죠. 가계부채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을 대비해서 이제 비율을 정하는 규제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연소득이 1억 정도 되시는 분이 DSR이 40% 적용이 되면 내 연봉의 40%인 4천만 원, 1년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한도가 4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된 거죠. 그렇죠. 올해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2022년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 변동폭이 크면 대출을 받은 분들도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 미리 스트레스 금리를 더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규제인데요. 1단계가 올 7월까지였고요. 7월인데 2단계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9월로 연기를 했죠. 연기를 했고 이제 9월부터 2단계가 시행이 되는데요. 원래 계획은 가상금리를 0.75% 올리려고 했는데 집값이 오르다 보니 서울 집값이 오르니까 서울은 1.2%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되고요. 비수도권은 0.75%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연봉 1억 정도 되시는 분이 8월까지는 6억 4,1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수도권은 이제 6억 6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들고요. 대전 같은 비수도권은 6억 2,40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수도권보다는 좀 덜 줄어듭니다.
뭐 지금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연봉 1억 기준에 뭐 수도권은 3천, 지역 네. 대전 같은 경우는 한 2천 정도 대출을 덜 받게 되는데, 네네. 자 이런 뭐 일종의 강수를 둔 셈인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공급 확대를 통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책을 폈는데 네. 처음으로 수요 억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대출 네.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 규제 카드가 나온 것이고요. 예. 이 규제 카드는 주택 정책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네.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네. 이게 대출 규제가 스트레스 DSR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 가보면 이미 또 다른 규제들이 이미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기간 최장 기간을 30년으로 줄여버렸고요. 네. 신용대출도 신규 마이너스 통장은 5천만 원 한도를 네. 줄였고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갭 투자용 전세대출은 또 금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올라가느냐가 문제인데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네.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대출 규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집을 안 사지는 않는데 네. 여러 가지 혼란적인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규제가 나와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지 않았냐. 그랬죠. 5년 정도 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또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무릎에서 집값이 올라서 어깨에 네. 넘어서 머리까지 갔다면 네. 지금은 머리까지 갔다가 어깨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머리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우리가 좀 예의주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규제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무시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가면 더 강한 규제 카드, 규제 지역 지정이라든지 더 강한 네. 카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뀐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주셨는데, 네. 자 은행별로요. 뭐 네. 우리은행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2주택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아예 주담대를 금지시켜 버렸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이런 것도 그럼 좀 효과를 볼 거라고 보시겠어요? 지금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금 출처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네.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대출 문턱을 높이면 집을 사려는 분들이 당분간은 네. 안 올랐던 지역들, 가능한 네. 지역으로 거래량을 늘리겠으나 네, 네. 계속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규제들이 나온다면 네. 지금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네. 6개월에서 많이 올라도 한 1년 정도의 여력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실수요자 얘기해 주셨는데 이 같은 대책이 또다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좀 억울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네. 마이너스 통장도 맡겼거든요. 그렇죠. 집값 올라가는데 내 마이너스 통장이 또 무슨 잘못인가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다주택자들이 이제 투기를 좀 많이 했다면 지금은 네. 그동안 상승 열차를 타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네. 이제 와서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대출 문턱을 올려버리고요. 네. 정책 자금, 대출도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힘들게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의 또 꿈을 또 꺾어버리는 문제들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정부 당국의 입장은 또 이해를 하지만 네. 또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또 문턱은 좀 열어줄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사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성 2단계 DSR을 7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게 2달이 늦어진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좀 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 이미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예. 만약에 7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정상적으로 시행을 했더라면 네. 7월, 8월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수도 거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7월에 집값이 올라가는데 스트레스 DSR을 연기함으로써 네. 정부는 집값 부양 의지가 강하지 집값 잡을 의지가 약하구나라는 오판을 하는 빌미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아쉬움이 느껴지고요. 네. 9월이라도 이제 시행을 했다는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네. 진작에 7월에 좀 했더라면 9월에 이렇게 강화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네.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이게 오히려 좀 경기 침체로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네. 자, 이번에 이 강화된 조치가
비슷한 뭐 부작용 같은 걸 유발할 효과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지금 건설회사들 PF 문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심각하죠. 않고 예. 있습니다. 여전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에 이제 강한 수요 억제 정책을 펴다가 네. 지금 또 내수 경제가 회복이 안 된 상태이고요. 네. 일본은 우리 다 알다시피 잃어버린 30년도 결국에는 네. 정책이 실패였습니다. 우리 최근 수출은 좀 괜찮은데 내수 경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내수 그렇죠. 경제 좋지 않고 PF도 수면 아래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섣부른 정책의 변화, 일관성 없는 정책의 변화가 네.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과일과 채소값이 급등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물가 걱정이 큽니다. 정부는 비축 물량 공급을 늘려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심산인데 아직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 햇과일이 나오면서 사과와 배 평균 가격은 지난달보다는 다소 떨어졌지만 두세 개만 구입해도 10,000원이 훌쩍 넘는 것들이 많아 여전히 구입이 망설여집니다. 물가를 조정했다고 하지만 체감할 때는 진짜 비싸고 10,000원 이상이 훌쩍 넘는 한 묶음에 그런 과일이 많아요. 채소값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도매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가 지난 6월보다 2배가량 올라 평균 7,000원을 넘었는데 소비자들은 구입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한 망에 14,000원 또 더 뭐 저렴할 때는 12,000원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28,000원 세 개 한 망이 2배가 오른 셈이죠. 무도 한 개당 4,000원대, 열무는 한 단에 8,000원대로 같은 기간 30% 이상 뛰었고 특히 폭염에 취약한 시금치 등 나물류는 4-5배 올랐습니다. 비축 물량 공급을 늘려도 워낙 폭염이 길어 엽채류는 보관이 어렵다 보니 가격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나물 같은 것도 한 박스에 4만 원씩 가고 비듬나물도 3만 원씩 가는데 벌써 봐봐요. 아침에 나온 걸 다 버리는 게 반은 되버려. 이렇게 못 놔둬. 놔두면 이 푹푹푹 썩어 그냥. 다만 햅쌀과 축산물 가격은 다소 내리고 있어 4인 가족기 중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은 30만 원대, 대형마트는 39만 원대로 지난해 추석과 비슷하거나 미미하게 낮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대전까지 찾아와 빵만 사고 돌아가는 성심당 고객들을 잡기 위해 지역 상인들이 상생 할인 이벤트에 나섰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일부 성과가 확인되면서 빵을 보관해주는 냉장시설이 들어서는 등 성심당 낙수 효과를 잡기 위한 전략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30도를 크게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성심당 앞엔 오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이들 손에는 큼지막한 빵 봉지나 케이크가 들려 있습니다. 대다수가 외지인인 성심당 고객들이 주변 상권을 마음껏 둘러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전 온 김에 좀 더 놀러 다니고 싶은데 케이크 일찍 사면 좀 무겁고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근데 또 계속 들고 다니면 녹기도 하고. 빵만 사고 떠나는 성심당 고객을 붙잡기 위해 빵과 케이크를 냉장 보관해주는 이른바 빵장고가 문을 열었습니다. 상인회 측의 아이디어로 성심당에 걸어 1분 거리 지하 사무실을 냉장시설로 개조했습니다. 빵은 영상 15도, 케이크는 영상 5도로 보관해주는데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빵이나 케이크를 맡겨 놓으면은 더 여기를 머물고 또 머물게 되면은 우리 지역의 정서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명소, 맛집 또 매장들을 들릴 수 있겠다. 성심당 영수증을 가져오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상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여 곳에서 넉 달여 만에 70곳을 넘어섰습니다. 상인들의 자구 노력에 성심당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엔 주변 상인과 함께 서울 성수동 등 이른바 선진상권 견학을 다녀왔고
상생 매장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소량의 빵을 선물하는 행사도 기획 중입니다. 저희만 잘 되는 것보다는 은행동이 잘 되고 대전시가 잘 되고 또 그러한 샘플이 대한민국에 전파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대표 빵집과 지역 상인들의 상생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유니폼을 파란색으로 바꾼 뒤 8할 승률을 기록하며 5위인 KT를 턱 밑까지 추격하던 한화 이글스가 최근 뼈아픈 2연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주 상위권 3팀과 연속 경기에 나서는데 가을 야구를 향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영경 기자입니다. 5위인 KT와 한 경기 차까지 승점을 바짝 좁히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한화 이글스. 그러나 지난주 후반 롯데, KT와의 경기에서 2연패하며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특히 5위인 KT와의 맞대결에서 두 타자 연속으로 홈런을 내주는 배투백 홈런에 8회 초 2사 만루 상황에서 밀어내기 볼넷으로 한 점을 내주는 등 경기의 흐름을 잡지 못하며 패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화는 현재 6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5위인 KT와 2.5경기 차까지 벌어진 반면 8위인 SSG와는 불과 반경기 차입니다. 치열한 중위권 다툼 속에 앞으로 22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당장 이번 주 상위권 3개 팀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일 두산과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끝내면 역대 전적에서 3승 10패로 일방적으로 밀렸던 기아, 6승 6패로 호각세인 LG와의 경기가 연달아 이어지게 됩니다. 베테랑의 힘, 특히 최은성 선수 계속 이 타선에서 힘을 잃지 말아야지 되고 8월 달에 보여줬던 이 투타의 그 밸런스를 어떻게 계속 끌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한화 팬들은 기대와 우려가 섞인 채 한 경기 한 경기를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기 승률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 엎치락 뒤치락 하는 판이라서 헷갈려서 잘 모르겠었는데 팬이니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화 이글스가 마지막으로 가을 야구행 티켓을 거머쥔 건 지난 2018년. 팬들의 바람대로 한화 이글스가 새 구장으로 옮기기 전 정든 이글스 파크에서 가을 야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이 특유의 위풍담담함을 뽐내는 장수하늘 소는 한때 국내에서는 자취를 감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야생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곤충입니다. 이 때문에 국립수목원이 10년 동안 인공사육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쌀알 크기의 곤충알들.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어른 손바닥만큼 자라고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우화를 거치고 나자 거대한 더듬이와 강인한 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장수 하늘소입니다. 성충의 크기는 최대 12cm가량으로 사람이 잡아당겨도 버틸 만큼 힘이 셉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성충이 되는데 최대 7년까지 걸리지만 국립수목원에서는 16개월 만에 성충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10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장수하늘소의 성장에 맞춰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인공사육장 덕입니다. 현재 5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조건을 바꿔가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더 단축시키는 기술을 통해서 장수하늘소가 조금 더 많이 빨리 증식될 수 있도록. 인공사육한 장수하늘소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광릉숲에 방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적 관찰로 장수하늘소가 선호하는 환경을 연구하고 대체 서식지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들처럼 장수하늘소를 흔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담은 장수하늘소 특별 전시회를 광릉숲 산림박물관에서 엽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우리는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중국에서는 늦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초가을에 접어들었는데도 중국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리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고 일부 학교들은 아예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 직업 고등학교입니다. 지난주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여학생이 숙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최고 기온은 36도, 부검 결과 사인은 열사병이었습니다. 一个宿舍里面也没有空调，也没有风扇，一个房间10几个小孩在那里住，热得不舒服嘛。昨天已经也做了尸检，他是热射病。 함께 훈련을 받던 몇몇 학생들도 열사병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중국 충칭시에서는 학생들이 임시 휴업을 해달라며 지난 주말 교내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여름이 지났지만 쓰촨성과 산시성 등 중국 중남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대부분 학교들은 오늘부터 새 학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서 개학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40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적색경보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쓰촨성에서는 대부분 학교가 개학을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티베트와 서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적어 지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며 당분간 고온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날이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7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내일은 다시 낮 기온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요. 당분간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곳곳에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오늘 밤까지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대전이 23도, 세종은 22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 대전과 공주 31도, 논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천안이 22도, 한낮에는 서산과 아산이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21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보령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종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론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때늦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